라이선스 마스터, 리눅스 마스터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강에 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 이번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더 이제 우리가 합격을 위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전략 전술. 자, 리눅스 마스터는 제가 보기에도 되게 독특한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보 처리 기능사나 산업 기사 그리고 기사는 이론을 어느 정도 이제 잡으면은 합격을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리눅스 마스터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에 대한 이해를 쌓아놓지 않고 명령어에 대해서 사용 경험과 그리고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은 수검 자체가 어떤 부분에는 명확한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깜지 쓰듯이 암기만 하면은 시험 볼 때 굉장히 좀 겉도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급은 일반인이나 전공 초기에 있는 수검자들이 시험을 쳐볼 수 있고, 이것만으로 이제 전문가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1급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버를 다루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급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리눅스 관리자들한테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1급부터는 이제 서버에 대한 명령을 직접 입력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부분들을 할 줄 안다 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취업을 했었을 때 인정되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했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시험의 난이도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리고 이어 관련된 자격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보통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이제 해당 업계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본이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보보안과 리눅스 마스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나를 인정을 받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 근데 이게요, 이런 게 있답니다. 과거에 예전에는 1급보다 높은 전문가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 리눅스 마스터 이 자격증 체계 안에서 1급보다 더 높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가 있냐면은 수검자가 없어가지고 폐지가 됐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비유를 하실 때 보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용도 너무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숨을 구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생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수험자가 이제 너무 이제 없으니까 또 이제 자격증 자체가 이제 폐지돼서 사라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격증도요, 시장 논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최고 실력이라 한다 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인정받고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격증을 이제 보면 느끼는 게 스타터 시작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시작하는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없다라고 하지만은 대체 얼마나 없는지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최고 고수들도 뭐예요? 얼마나 최고 고수인지는 어떤 기준점 안에 위로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통계할 때도 이제 극단치라고 부르는데, 이 범주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체 얼마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IT 쪽은 진짜 정보보안 산업기사도 얘기했었지만, 기사 산업기사도 얘기했었지만은 실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실력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와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그 숫자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 이렇습니다. 2급은요, 1차 온라인 시험하고 2차 오프라인 시험으로 돼 있다는 건 말씀드렸어요, 1강 때. 근데 그냥 봐보면은 이 시험 문제가요, 이 범주 안에서 무작위 랜덤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데 2차 시험, 1차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부터는 보면 그래도 과목의 꽈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자체도 뭐냐면은 이런 게 있죠.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같은 경우는 필기 1과목은 이거, 2과목은 이거, 3과목은 이거에서 구분이 딱딱딱 져 있는데, 이 리눅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1과목, 2과목 했었을 때 2과목은 그 랜덤하게 그 1과목도 그렇고 2과목도 그렇고 그 숫자 안에서는 랜덤하게 범주를 좀 섞어 놓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해당 그 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명령하고 옵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했죠. 시험 문제 실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명 이론 중심인 시험이 2급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서 단순 암기만 하면은 그 며칠 뭐 공부해 가지고 뭐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런 수기들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게 블로그나 이런 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전공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혹은 예전에 리눅스를 잘 다뤘나 안 다뤘나, 많이 다뤄봤나 안 다뤄봤나에 그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요, 이분들이 리눅스를 처음 다룬 사람이 아니에요. 며칠 안에 합격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아예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따라 하면은 이렇게 그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공자는 절대 그런 방식을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하라는 거. 이 리눅스 마스터는 이 요약집이나 교재 내용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정독을 한다는 거죠. 책 읽듯이 정독을 해서, 우리가 보통 회독이라 얘기를 하시죠. 그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죠? 가지고 막 깜지 쓰면서 그 막 정독 수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편안하게 읽어보시되 그 여러 회차를 보시면서 단어와 개념들을 어떻게 한다? 이해도를 좀 쌓으라는 얘기인 거죠. 익숙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그 A 코스가 또 뭐가 있냐면은 1급을 준비할 때 1급 시험을 볼 때 이제 그 실제 그 버추얼박스에서 리눅스를 가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2급 할 때도 그 여러분들의 그 노트북이나 혹은 컴퓨터를 구하셔서 거기서 그 버추얼박스 안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시고 그 리눅스 운영체제에다가 명령을 직접 넣어 보시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 있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리눅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명령을 넣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다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무의식에 계속 쌓으시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에다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시험일에 가까워졌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는요, 그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감각을 쌓는 거, 실제 소프트웨어를 써보라는 거, 그걸 정말 추천을 드려요. 반드시 합격이 된다면은 그런 형태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수업료가요, 국가공인 자격증들은 해봐야 10,000원, 20,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시험은 1차, 2차 다 그 시험을 치는 그 수급료를 해보면은 거의 한 6만 원대를 넘어서 7만 원에 가까이 되거든요. 민간 시험에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수업료가 비싼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 큰 그림을, 시험 준비할 때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리눅스 마스터는 세 과목을 가지고 나눠지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대학교나 그 직업학교나 혹은 학원 등에서 수업을 이제 보면은 요 과목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리눅스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 보면 복잡한 체계로 됐어요. 뭐 알고리즘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도 보면은 이렇게 그런 교육기관들이 주력으로서 많이, 그러니까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고, 그것을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해서 자격증 시험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실제 좀 구성도 비슷하고. 그리고 아까 맨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이게 NCS하고도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거 우리가 그 역으로 보자면, 그런 자격증을 제대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기관에서 필요한 것들,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실무에서 되는 것도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교육기관에서도 여러분들 만약에 뭐 학점을 따거나 뭐 공부 준비를 하거나 전공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파생되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더 이제 보면은 봐봐야겠지만은,
이제 이 클라우드 환경은 가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리눅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하드웨어 컴퓨터에다가 리눅스를 설치를 하고 작업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리눅스를 쓰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세팅을 하게 되는 그 서버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리눅스든 그 서버든 간에 다 보면은 실제로는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물리적으로 이렇게. 네, 실제 물리적으로 있긴 해요. 이제 그 클라우드 이제 시스템 만들려면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근데 이게 약간 기존에 있는 형태하고 살짝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 리눅스라고 하는 이 운영 체제를 모두 다 도입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과목을 통해서 나눠가지고 이 자격증을 구성한 게 아닌가.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세 과목의 내역은 리눅스 일반, 리눅스 운영 및 관리, 리눅스 활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좀 더 이제 풀어볼 거예요. 자, 리눅스의 개요, 역사, 철학을 해서 여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보면은 리눅스 일반에서 봐보면은 이제 리눅스 역사하고 철학, 그리고 이제 구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증이 결국에는 리눅스에 대한 얘기만 계속 다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리눅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 처리 관련 자격증들 이제 그런 데서 언급이 됐던 게 좀 상세하게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IT 관련된 자격증 따신 분들 보면은 리눅스 마스터를 자기 이력서나 경력에다가 이제 넣는 경우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 의외 분들도 리눅스 마스터는 자격증 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눅스의 이해 1과목하고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과목은 리눅스 설치인데요. 자, 여기 리눅스 설치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리눅스는 배포판이라고 가지고 다양한 전 세계에 이제 분포되는 재단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관이나 기업들 이런 곳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리눅스를 변형을 시켜버렸어요. 오픈 소스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는 버전별로 해가지고 외부에다가 무료로 뿌려버리거나 공개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붙여가지고 이 리눅스를 이제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단 중에서도 오랜 기간 이제 이런 리눅스나 오픈 소스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던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어디냐면은 아파치 재단이라는 데라는 거죠. 이 아파치의 이 레드햇 리눅스에서 레드햇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불러서 RHEL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형태의 있는 리눅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분투 재단에서 운영하는 우분투 리눅스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 영역에 따라서 리눅스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운영이 된다는 거죠. 이 보안 분야에서는 칼리 리눅스라는 애가 유명하고요. 그 배포판이. 그리고 사물 인터넷 IT 부분에서는 라즈비안이라는 거에서 라즈베리 파이라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서 탑재하는 운영 체제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단계인 게 라즈비안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리눅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인베디드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보면 이제 우리가 복사기라든지 TV라든지 되게 소형으로 이제 보면은 칩을 붙여가지고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작동을 시키는 기존에 있는 TV하고 다르게 우리가 스마트 TV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그죠? 스마트 복사기 이런 것들 그런 게 전부 다 보면은 인베디드라고 이제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베디드 안에 이것이 작동하게 해주는 운영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인베디드 리눅스라는 형태로 이제 사용이 돼요. 눈치를 이제 슬슬 이제 여러분들이 채셨겠지만 저 앞에서 1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삼성의 갤럭시 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의 픽셀이나 샤오미라고 중국에서 나왔었던 스마트폰 있죠, 그죠? 거기는 모두 다 뭐로 연결이 돼 있냐면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바로 뭐다? 바로 리눅스예요. 걔가 바로 인베디드 리눅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눅스가 그렇게 쳤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닉스를
기반으로 했댔죠, 그죠? 그리고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은 이미 리눅스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리눅스는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인베이디드 부분이나 혹은 우리 그 스마트폰 쪽에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이런 것은 뭐 아예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었는데 윈도우도 윈도우 폰이 있었어요. 핸드폰이 그 안에 윈도우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논란을 남기긴 했는데 그래도 최초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는 옴니아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삼성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건 운영체제가 그 윈도우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양한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스마트폰이었는데 그 옴니아 이후에 이제 갤럭시 노트가 크게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을 이제 지키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장비가 되는데. 이제 그것처럼 이제 리눅스는 봐보면은 다양한 곳에 이제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리눅스를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또 데이터 분석 쪽에서 빅데이터 요즘에 인공지능 뭐면 챗GPT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봤었을 때 또 거기에 있는 서버를 가동시키는 운영체제는 리눅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 또 데이터 분석 쪽에는 이제 CentOS를 또 이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각 영역마다 보면은 이게 열고 보면은 뭐 리눅스 이런 형태 이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각 영역에서 지금 이제 뭐 금융이나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그 업무를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따지고 보면은 거기서 뭔가 서버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리눅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리눅스의 이 지금 이 과목에서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강력한 점은 이 오픈 소스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서 어떻게는 개발자고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오픈 소스의 경우에는 제 첫 번째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무료로 많이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운영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실력 있을 때. 그거 왜 실력을 얘기하면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인터넷에 리눅스나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딥하다 해야 될까요? 하드코어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술들이 영어 문서나 혹은 요즘엔 한국 문서도 해가지고 그 논문이나 혹은 글들이 되게 많이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처럼 전문가들이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리눅스다라는 것이죠. 그 실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부담이 없다 그러면은 우선 그 보통 이제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그 어떤 그 이제 금전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소스 코드를 쉽게 안 열거든요. 근데 리눅스는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오픈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오픈 소스나 이런 철학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명을 받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을 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사티아 나델라 대표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개방 정책과 공유 정책으로 가가지고 요즘에 보면 막 기터브도 막 인수하고 엄청 돈 진짜 거의 조 단위로 돈이 인수 자금 들었었는데 그런 형태라 가지고 어떻게는 막 인수하고 이런 걸도 많이 하죠. 최근에 얼마 전에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를 이제 인수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메타에서 그 사업을 확장을 시키려다가 요즘에는 인공지능 이슈에 약간 좀 주춤한 것도 있긴 한데 최근에 썼던 블리자드 인수건이 좀 잘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의미 있다 보는 게요. 왜 그러냐면 또 이 부분도 MS의 최근 정책으로 본다면 오픈을 많이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더 거대한 이제 IT의 어떤 인프라될까요? 사업 영역들이 커질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C하고 C++, 파이썬 같은 언어들을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나 그 시스템에 좀 이해가 있는 경우에는 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아까 사용자와 커널 사이에서 중간 이제 그 연결해주는 쉘이 있다 했었죠, 그죠? 근데 이것을 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쉘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러가지고, 네 그런 것을 손을 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원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 본인이 실력을 또 이제 연말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게 돼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 게 리눅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매력 있는 아무래도 매력 있는 운영 체제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그 기관들, 이런 아카데믹에서 리눅스 운영 체제에 대한 전공 수업을 이제 많이 개설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격증을 또 많이 취득을 한 거라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설치도 최근에는 이제 쉽게 설치가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강 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좀 빨리 설치가 되고 윈도우 설치만큼 빠르고 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냥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반인들이 리눅스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영국 지역 유럽을 중심으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서 컴퓨터를 다루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이런 간단한 설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즈베리 파이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검색에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노트북 같은 경우는 넷북 같은 게 요즘엔 한 50만 원에서 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새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자체는 하드웨어가 되게 저렴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5만 원 안팎으로 하면은 컴퓨터를 모니터나 키보드는 빠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 본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키보드나 마우스 그다음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당근마켓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저렴하게 구하시거나 무료로 받거나 하셔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리눅스를 통해서 컴퓨터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었을 때 비용이 거의 10만 원이 넘지 않는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이 리눅스의 강력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서버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도 관리적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도 복구하고 백업에 대한 옵션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채택이 있어서도 일반 PC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 컴퓨터에서는 그 ST 보면은 그 사타하드나 이런 거는 이제 좋긴 한데 이제 보면은 속도가 일반 컴퓨터는 속도가 빠른 건 좋은데 이게 용량을 이제 보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리눅스에서 저 서버를 한다 그러면은 속도도 중요하고 용량도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일반 컴퓨터하고는 디테일한 면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트 매니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1강 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뒤에서 좀 더 살펴본다 했었는데 지금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트 매니저는 운영 체제를 구동하고 그것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세팅이 될 때까지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눅스 마스터에서는 부트 매니저에 대한 지식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부트로더가 작동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하고 설명인데 디스크나 플래시에 저장되는 운영체제를 읽어가지고 주기억 정치에다가 적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플래시 메모리 USB 말고 USB나 어떤 그 하드디스크에서 운영체제를 읽어가지고 우리 램이 있잖아요. 그에다가 이제 이제 운영체제를 이제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윈도우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는 게 이제 부트로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부트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부트로더는 PC의 바이오스, OS 로더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시스템이 부팅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수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이런 리눅스나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든 이런 주 운영 체제가 작동하기 전에 이제 이런 운영 체제를 끌어올리기 전에 이제 하드웨어들 뭐 메모리나 혹은 뭐 이제 그 내부의 뭐 캐시나 이런 애들이 잘 동작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 다 체크해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줘 가지고 이제 부트 매니저라 부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단위기 때문에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거면은 크기가 512바이트로 해서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가 MBR, 그러니까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이제 위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 컴퓨터에 다수의 운영 체제가 설치됐을 경우에 작업 운영 체제를 선택해 가지고 부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하나의 컴퓨터가 여러 개의 운영 체제를 설치해 놓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특정 운영 체제를 실행하도록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맥에서 보면, 맥북에 보면은 맥킨토시하고 윈도우를 이렇게 둘 다 설치해 놓고 어느 쪽을 이제 부팅할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옵션이 있는데, 마치 그거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86 아키텍처란 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런 데스크탑 이런 노트북 같은 이런 하드웨어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부트로더는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LILO라고 해가지고 리로라 불러서 리눅스에서만 이제 사용하는 부트로더가 있고, 그다음에 GRUB라고 해서 그럽이라 불러가지고 이제 다른 운영 체제가 멀티부팅이 이제 가능한 이 부트로더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두 개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부트 매니저에 대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기본 명령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이 리눅스가 결국에는 유닉스를 좀 계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명령어 입력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 같은 거 이제 하게 되면은 학생한테 물어봤었는데, 왜 IT 쪽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시고 싶으셨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런 카페들 있죠. 커피 이제 판매하고, 근데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근처에서 자기 앞에 테이블인가 옆에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노트북을 여시고 검은 화면에서 녹색 글씨로 뭔가 명령을 넣고 딱 실행을 했는데 뭐가 딱 실행이 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그런 이제 어떤 단지 어떤 직업적으로 개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이제 컨트롤하는 작업을 하면서 되게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막 공부를 하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이 리눅스가 아까 말씀하신 딱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분명히 X윈도우와 같이 구이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명령을 입력할 때는 커맨드 방식이에요. 이게 터미널이라고 해서 리눅스를 X윈도우든 일반 서버 관리자의 형태든 간에 터미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명령을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얘를 띄워가지고 거기다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시험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러면은 구이 방식으로도 이제 명령을 이제 넣는 형태도 이제 속속 이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구이 방식도 좋긴 한데, 이제 속도나 효율성에서는 역시 커맨드 모드가 그나마 좀 수월하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터미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커맨드 방식을 좀 익숙하게 해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제 요즘 얘기한다면 메타버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나와가지고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효율성 생각하면 터미널에 대한 사용을 우리가 그래도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리눅스에 접속을 하게 될 때는 어떤 개념이냐? 관리자로서 접속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에 대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의 권한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윈도우하고 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리눅스를 설치할 때 루트, 다시 말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대한 것을 설정을 반드시 해줘요. 안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또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눅스에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아이디를 넣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나는 키보드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화면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네이버 같은 포털이나 혹은 이제 그런 서비스에 들어갈 때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으면은 그게 별표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비밀번호를 넣을 때는 글씨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리눅스는 그 자체도 그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아예 안 띄워줘 버려요. 입력을 했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몇 글자의 글씨를 넣는지도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정도로 보안에 철저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계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용자 계정 관리 정책에서 보면은 학습자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일반 사용자들의 접근에 대해서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2급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1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2급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관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시험을 쳐야지 안 그러면은 그 언뜻 관리자 관점에서 봐야 답이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 그러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정책이 허술하게 되면은 이 리눅스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게 될 때 관리자로서 이제 실무하실 때 이런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 악의적인 해커죠. 크래커들의 이제 그 타깃이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용자에 대한 접근에서 등급을 나누거나 그다음에 조직의 이제 그 내규를 이제 따르는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는 거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용자 계정과 디렉토리 그리고 파일에 대한 퍼미션에 대한 설정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과거에는 엑스윈도로 화면에 띄웠는데도 일주일 가까이 걸렸을 정도 자원이 부족했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리눅스 설치하는데 한 1분에서 3분 얼마 안 걸려요. 리눅스 설치하는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제약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리눅스를 다룰 때.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내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제 그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물리학의 기본적인 거하고 아니 물리학의 기본이네. 물리학의 약간 좀 기본이라기보다는 좀 더 응용된 거겠죠, 그죠? 물리학과 그래서 뭐 어떤 그 천체적인 부분들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 요즘에 그 우주 풍선이라 가지고 그 성층권이가 대기권에다가 풍선 띄우고 해가지고 막 촬영하는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그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 걸 봤는데 그것처럼 이 리눅스도 보면은 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긴 한데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지 않으면은 더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자격증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우리가 좀 그 이게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영역에서 리눅스 운영 및 관리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명령어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이 파트 2에 해당이 되는 이 운영 및 관리에서 이제 많이 나온다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파트 중에서 가장 넓은 영역이 두 번째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 관련 명령어에 봐보면은 권한 및 그룹 설정, 파일 시스템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파일에 대한 권한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단순한 어떤 명령도 명령인데 그 아래에 있는 관련된 옵션들까지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옵션들이 그 보면은 그 이제 그 뭐 소문자 뭐 L 뭐 대문자 뭐 A, L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굉장히 축약된 방식으로 옵션을 명령을 넣어주거든요. 리눅스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해도와 익숙함이 없으면 절대 그래서 엉뚱한 거 찍기 딱 좋은 문제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쉘은 리눅스의 인터페이스와 운영체제 코어 사이에 있는 그 존재인데 인터페이스에서 전달하는 명령이나 요청에 대해서 커널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역할이라는 데 썼죠. 그래서 이 쉘에 관련된 부분은 잘 봐보면은 이게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해서 쉘에 관련돼서 전문 영역으로 해서 책들이 나올 정도로
이게 좀 심오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는 이 쉘을 통해서 안에 있는 커널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험 문제에서 봤었을 때 쉘이란 거는 그렇게까지 그죠? 깊이 있게 더 파고들지는 않겠죠. 2급인데. 그죠? 너무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보면은 이 영역 안에서는 쉘과 관련돼 있는 어떤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쉘에 대한 이해도나 중요도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적당히 준비했다가 크게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제가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CPU 같은 장비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 안에서 이 런타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런타임이란 거면은 메모리 사용 같은 자원 활용을 통해서 일을 실행시키는 단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해서 음악을 틀고 나는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올리거나 인스타를 가지고 사진 올리고 글 올리고 영상 올리고 이거를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앱들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해주잖아요. 이걸 이제 보면은 프로세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이제 프로세싱인데, 그래서 리눅스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접속자와 사용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를 생각하면은 이제 이 리눅스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를 바라볼 때는 얘가 서버라는 거를 언제든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이 자율증을 준비할 때는 버처박스나 VM웨어 같은, 근데 되도록 버처박스가 저는 좋다고 보는데, 왜 그러면은 1급에 썼을 때도 버처박스를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상화를 활용해서 리눅스를 설치하고 감각을 익혀서 이제 내가 리눅서로서,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리눅스를 쓰는 사람 해서 리눅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는 하도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자의 개념을 해서 이 프로세스도 역시 바라봐야 이 자원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이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해가 좀 더 이제 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는 단위별로 움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하고 내가 워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둘이 동시에 일을 하게 될 때요, 어떤 개념이 나오냐, 이제 포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라는 개념이 나와요. 포그라운드는 그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을 하거나 워드 작업을 하거나 파워포인트를 하거나 이런 개념인 거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주력으로 해서 작동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걸 다룰 때 이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유튜브처럼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사이드로 계속 실행이 되는 이런 것들은 바로 뭐라 한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리눅스 마스터를 준비하시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에 있던 애들을 이제 다시 포그라운드로 끌고 온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뭘로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을 가지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죠. 근데 엑스윈도우 같은 경우는 마우스 클릭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들이라 한다면은 터미널로 그런 애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1차에 비해서 2차에서는 그림이 덜 나오고, 그리고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커맨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게 하나의 시험 준비의 전략인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본댔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픽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래픽을 할 때는요,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의 화면으로 이게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나오게 할 때 CPU는 아무래도 좀 이제 좀 더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림을 화면에 띄운다 해서 돈이 왕창 들어가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로 그림을 시험 문제로 나오게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뿌리는 시험지에다가, 그러면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왜? 잉크를 더 쓰니까. 그렇죠? 되게 좀 치사하다 얘기했었는데 그 돈 들어간다고 뭐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시험 문제 전국적으로 나오면은 아무래도 비용 부분에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그것처럼 1차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그런 어떤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내기 좀 수월한 면도 있어요. 근데 2차는 오프라인 시험지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보다는 텍스트를 많이 쓰는 것이 좀 비용을 좀 아끼기도 하겠죠, 그렇죠? 저희 아마 이 방송을 그 협회분들도 보실 텐데, 우리의 전력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도 운영하는 측에서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뭘 생각하면은 2차는 어떻게 된다? 그런 텍스트 위주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이 파트 2에서 보는 요 내용들은 이제 에디터로 이제 제가 넘어가는데 에디터는 리눅스 마스터에서 그 보면은 뭐 나노나 뭐 VI 에디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윈도우로 치면은 메모장 같은 거예요. 메모장. 근데 그 윈도우에서 메모장은 진짜 그 유틸리티로 해서 그냥 그렇게 뭐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VI 에디터나 나노는 거의 리눅스에서 빠지지 않는 에디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프로그램 코드를 짤 때 윈도우에서는 그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뭐 아톰이라든지 보면은 자바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클립스라든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리눅스도 많이 있긴 하죠. 왜냐면 오픈 소스니까 참여들이 많은데 근데 VI 에디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그걸 지금도 많이 쓰세요. 전문가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많이 하고 이제 그런과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그누 이맥스라 부르는 게 있어요. 이 그누 이맥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오픈 소스에 대한 그 어떤 그 성명 철학을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이제 그 전설적인 그 해커인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개발했었던 프로그램이 그누 이맥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경우도 사실은 뭐냐면 리눅스에 있는 그 여러 에디터들, 그 개발 도구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그 출제 범주에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것도 제가 그 지금 우리의 수업 자료에다가 지금 포함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존재하는구나 이제 보면 되겠고, 근데 리눅스 마스터는 그야말로 마스터라고 할 만큼 리눅스에 관련된 것도 많이 살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자 윈도우 익숙한 분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설치가 그 왜 시험 문제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리눅스는 모든 게 뭐라 했어요? 커맨드로 하기 때문에, 그죠? 커맨드로 웬만한 거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영역 안에. 그리고 이 리눅스를 또 이해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 처음에 리눅스에 이제 이제 어떤 부모가 유닉스라 했었죠, 그렇죠? 근데 1970년도나 그 당시 80년도만 해도 이제 그 보면은 디스플레이 장치 내는 게 흔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리눅스에 있는 그런 그 어떤 뭐 터미널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정책들이 왜 저런 식으로 됐을까라고 약간 의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처음에 운영체제가 등장했을 때 그 시대를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돼 가지고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이 리눅스 배포판 종류가 많아 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도 사실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옆에 보면은 알록달록 해가지고 되게 그림들 많이 나와 있죠. 잘 보면 예뻐요. 보면 로고인데 디자인도 잘 돼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그 신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 여기는 로고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뭐예요? 리눅스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 이건 이제 크롬 브라우저니까 이건 아닌데 리눅스하고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리눅스 배포판 로고예요. 이건 레드햇 리눅스에서 빨간 모자죠, 그죠? 이거 페도라 리눅스, 우분투 리눅스,
가지고 저 지금 보면은 그 카멜레온인가 그 저 이제 보면 저 수세 리눅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게 딸기 그림이죠. 이거 라즈베리 파이 해가지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즈비안이에요. 라즈비안. 그래서 이렇게 로고가 잔뜩 있는데 이게 다 리눅스 배포판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기관들의 특성에 의해서 리눅스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처에서 리눅스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코어가 되는 리눅스 있죠. 아까 했던 뭐 데비안 계열이나 레드햇 계열의 리눅스를 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리눅스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리눅스하고 관련된 산업계에 진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하면은 그런 쪽으로 나중에 이직을 하시거나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리눅스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 레드햇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금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파트 2에서 자, 레드햇 리눅스하고 그 커뮤니티 버전이 페도라라고 하는 배포판이 있어요. 페도라 리눅스라고 그러는데 이 패키지는 RPM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관리자는 YUM이라는데 이것을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제가 수업 자리에 넣었었는데요. 패키지 RPM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패키지를 치자면 윈도우로 치자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 파일이라든지 그런 형태죠. 그래서 윈도우로 치면은 execute라고 불러서 exe 파일들이 있죠. 그게 페도라 이 레드햇 계열에서는 그게 뭐냐 RPM인 거 RPM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서버용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고요. 리눅스는 아까 오픈 소스에서 많이 나온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용 리눅스는 그게 많지가 않은데 이 레드햇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꽤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 서버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제 오픈 소스라 해도 상용 리눅스 서비스를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도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 게 이 레드햇 리눅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 재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파치 재단이 뭐 하는 곳인가 이럴 수가 있는데요. 자바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클립스라고 불러가지고 자바 코드를 개발하게 도와주는 토합 개발 환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한국 정부에서 하는 서비스들 있죠. 뭐 아마도 보면은 민원24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개발할 때 이제 이거브라 불러서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할 때도 보면은 이클립스를 하고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는데 그때 이클립스가 바로 어디예요? 레드햇 리눅스를 개발했던 아파치 재단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레드햇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보시면은 데비안에서 이제 파생된 배포판들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데비안이란 거는 하나의 배포판의 계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패키지가 DB로 됐다는 거죠. 아까 패키지 형식이 RPM으로 된 게 레드햇이면은 데비안 같은 경우는 데비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약자들을 이제 가져왔다 보는데 이니셜들을 DV로 돼 있고 패키지 관리자는 APT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apt-get 넣고 이제 뒤에다 명령어 넣고 그래요. 그건데 얘는 보안에서는 칼리 리눅스, 그다음에 우분투 리눅스, 사브린턴에서는 라즈비안들이 이 데비안 계열에 속해 있는데 이게 각 분야에 나름대로 메이저한 리눅스 배포판들이 이 데비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데비안 계열에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놓으시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해당 영역 할 때 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룬다라든지 기법들을 배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리눅스 마스터는 우분투하고 CentOS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우분투에 대한 명령들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SLAX도 그 여기에 속하는데 이 SLAX 같은 경우에는 USB 저장 장치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경량화되어 있는 그 운영 체제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KDE를 데스크탑 환경으로 사용을 해서 이 USB 같은 데서도 어떻게 한다? 얘를 요 USB 같은 요 조그만 그 메모리 장치를 활용해서도 운영 체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운영 체제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신기하실 수도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큰 컴퓨터도 작동시킨 게 리눅스이긴 한데 경량화되어 있거나 작은 컴퓨터에서도 어떻게 한다? 얘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게 또 리눅스예요. 그래서 코요테 리눅스라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86 뭐 옛날 컴퓨터들 있죠. 486 컴퓨터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도 서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그 코요테 리눅스라는 배포판이거든요. 요즘에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초반에 2000년대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국가들마다 사용하는 운영 체제 그리고 그 산업 영역마다 사용하는 운영 체제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 하면은 운영 체제 하나만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종류도 많고 깊이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하시면서 어떻게 되면은 진정한 리눅스 마스터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2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리눅스에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문제들 앞으로의 수업에서 같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